제가 지난 시간에 다사는 과연 남당 정 씨를 사랑했는가? 아니면 다사는 그 당시에 양반 사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22살의 여인을 농락하고 만 것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산의 제자인 윤종삼이 이 다산을 방문했을 때 그와 나눴던 대화가 기록돼 있죠. 그래서 사투리 버전이 있길래 제가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다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돌 하나, 꽃 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두 무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는구나. 너무한 것 같아. 다사는 사랑한 게 아니었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운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꼭 그것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데 저는 다른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산이 시를 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는 은유의 체계이고 다산의 문학 세계에서 은유는 빠질 수가 없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윤종삼도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학문을 하고 시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산이 묻는 것의 속내를 알 수 있는 학문적 수준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산하게 배웠기 때문에 특히나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시를 한번 보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잘못 말했는데 시가 아니라 대화죠. 자, 윤종삼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볼까요? 다산이 묻습니다. 이영은 이었나 하고 물었더니 이영은 이었습니다. 지붕은 이었어요. 자, 홍도는 시들지 않았느냐? 곱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붉은 복사꽃은 시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붉은 복사꽃이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당 정씨, 홍임의 어머니는 잘 있느냐 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곱더라고요. 선생님이 곱게 여기시던, 어여삐 여기시던 그 시절의 꽃처럼 곱습니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물 쌓은 돌들은 무너지지 않았느냐? 자, 무너지지 않았어라우. 사람이 기거하면 우물 쌓은 돌들이 무너질 리가 없죠. 매양 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 홍임의 어머니와 홍임이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돌들은 무너졌겠죠. 자, 멋속의 잉어 두 마리는 더 자랐느냐? 두자나 자랐으라. 자, 잉어 두 마리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홍임이겠고 하나는 이제 남당 정씨겠죠. 딸아이는 참 많이 자랐습니다. 두자나 자랐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잉어가 두자나 자랍니까? 두자면 60cm인데 60cm나 자랐다는 얘기. 아이는 60cm가 자랄 수 있죠. 다산초당 가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 연못에서 60cm가 자랐으면 그 전엔 더 크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어가 아니죠. 백년사 가는 길섭에 심은 선추나는 모두 다 번성하냐. 그래라. 그쪽 스님들이든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월적에 일찍단 찻잎은 다 말렸느냐. 말리지 못했구만이라. 다신계의 정곡은 결손이 없느냐. 충나지 않았구만이라.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옛사람 말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능히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나는 다시 다산초당에 갈 수 없는 몸이니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가 혹시 다시 가게 되는 날 모름지기 부끄러운 빛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제자들한테 한 말일까요? 다신계 사람들에게 한 말일까요? 친구들에게 한 말일까요? 내가 다시 다산초당에 가는 날 알고 있죠? 다산초당에 남당 정씨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내 몸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나 혹여나 내가 다시 가게 되는 날 그 여인을 보살피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빚을 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내 대신 잘 보살펴 주라고 하는 무언의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얼리티로 생각하면 돌무더기 하나, 꽃 하나
이응까지도 심지어 이응까지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딸들과 사랑하는 여인을 챙기지 않을 수 있냐, 너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은유로 해석해 봤을 때는 다산은 너무나 깊게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챙기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윤정상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산은 남당 정씨를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산은 유배 생활 18년, 또 기항에서 본가에서 18년을 보냈죠. 그리고 생을 떠났는데 두 사람은 영영 만나지 못했습니다. 홍임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다산이 죽고 나서 홍임은 홀연히 사라지고 맙니다. 다산과 그 형인 정약전은 좀 상황이 다르죠. 정약전은 희망이 없어요. 다산은 정조가 아주 이뻐했죠. 물론 정조는 끝내 자신이 아꼈던 다산을 이제 구해주지 못했죠. 이후에 헌종 때 다산의 아들이 징을 치면서 왕의 행렬에서 엎드려서 저희 아버지 유배를 풀어주세요 호소를 하죠. 헌종이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당장 풀어주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풀어주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약 동생이 혹여나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날까 걱정이 돼서 흑산도와 가까운 의도로 거처를 옮기죠. 거기에서 다산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1813년의 일입니다. 오이도에 가서 3년을 살았는데 3년 뒤에 죽었고, 다산은 그로부터 2년 지난 뒤에 해배가 됩니다. 참 형제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깝죠. 근데 다산은 희망이 있었으나 정약전은 희망이 없었죠. 정약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초의 어리도감인 그 자산오보를 쓰죠. 정약전은 희망이었기 때문에 1805년에 고아로 알려진 흑산도 여인 거무를 첩으로 삼아서 학소, 학매 두 아들을 두고 그곳에서 살다 죽습니다. 다산 그 지역에서 큰 스승이 된 반면에 정약전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고 또 사람들에게 글을 써주기도 하고 그렇게 현지에서 적응하죠. 포기한 거죠. 형제가 좀 달랐죠. 다산의 아내인 홍혜완, 질투의 화신일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편이 귀양 간지 6년 만에 이 빨간 그 새색시적 치마를 보내면서 꼼짝마 했다고 하는, 다산은 그 홍씨 부인을 사랑했을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 희생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들을 표현하게 되죠. 한번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옛날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이런 얘기까지 나눴나 싶어요. 이제 살펴볼까요? 아들 하교에게 보낸 편지에는 나와 내 어미는 직이다. 내 어미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다만 속이 좁은 게 문제다라고 썼어요. 직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직이지우의 뜻이죠. 남편에게 직이지우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뜻을 함께하는 오랜 친구라는 의미겠죠. 나와 내 어미는 뜻을 함께하는 오랜 친구다. 그런데 내 어미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속이 좁은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산 부부 관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죠. 자, 이건 더 심각하네요. 죽은 며느리 심씨, 먼저가 이제 심씨의 이제 묘지명을 써주는 거죠. 효부 심씨 묘지명에 심지어 이런 글을 써요. 시어머니 성품이 속이 비좁아 마음이 덜 들었다. 세상에, 며느리 심씨 묘지명에 다산이 씁니다. 충격이시죠? 다산은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로맨티스트에 분명합니다.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로맨티스트인 남편, 속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가문을 지킬 노력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투일 수도 있겠지만 홍씨 부인은 이 가문을 지켜야 되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이제 정당, 소속 정당이 있죠. 다산이 속했던 당은 남인당이죠.
근데 그 당시에 수권 정당은 어디입니까? 노론 벽파당이 조선을 경영하고 있는 때이죠. 그때 다산이 이제 휘말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황제 노역 들어보셨죠? 황제 유배, 영모와 관련된 그 사람이, 이 영모와 관련되지 않는 벼슬아치들은 상당히 많이 현지에 자신의 수발을 드는 그 첩시를 두었어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근데 다사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황제 그 유배의 설에 이제 휘달릴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죠. 상당히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속 없는 남자가 가서, 내가 빨간 치마까지 보냈는데 불구하고 가서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벼슬아치들처럼 올 때 좀 떨고 왔으면 좋은데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소문 나는 건 금방이죠. 그 정치적 상황이 민감한 시기에 소문 나면 바로 이제 큰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설에 의하면 다산이 출타한 사이에 이제 쫓아냈다. 원래 이제 두 아들에게 집에 들이지 못하도록 좀 막아라라고 시켰죠. 근데 이제 아들들하고 보통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생각과 딸들의 생각이 좀 그 당시에 달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어, 그래서 홍해환이 그 질투보다는 가문을 지키려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두 아들에게 데려오지 마라고 했더니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보기 전에, 소문이 나기 전에 다시 보내게 된 거죠. 근데 보냈는데 다시 화근이 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새로 시집을 보내는 거죠. 새로 시집을 보내버리면 안전해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친정에 가서 있으면, 그런데 다산초당에서 그 남당 정 씨가 기거하게 되면 또 서로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해환의 입장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서로 입장들이 이제 이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질투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사는 제자 윤종삼에게 그런 은유를 통해서 홍인모녀의 안부를 묻고 잘 돌봐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된 거죠. 홍임이 쫓겨나던 날에 다사는 집에 없었다고 하는데, 과연 다사는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부인이 몰래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이제 이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그래서 뭔가 아침 드라마에서나 범직한, 혹은 그 사극에서나 범직한 이런 스토리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이 두 편의 그림을 볼까요? 그 다산 유배중 이제 시집간 딸에게 주려고 그린 매화 쌍조도가 왼쪽 그림입니다. 나뭇가지에 시 한 쌍이 그려져 있고 시제가 있죠. 시가 써 있죠.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읽어볼게요. 포롱포롱 날아온 새 우리 집 매화 가지에 쉬는구나. 꽃 향기 짙으니 그래서 찾아왔겠지. 여기 머물고 깃들어 내 집안을 즐겁게 하려무나. 이제 꽃 활짝 피었으니 열매도 많이 열리겠네. 아주 축복하는 글을 쓰게 되죠. 1813년 7월 14일 다산초당 동함에서 쓴 시입니다. 그 시집 보내는 딸을 둔 아버지라면 의뢰 쓸 수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산이 불과 한 달 뒤에 매화 쌍조도를 그린 한 달 뒤에 매화 독조도 한 마리의 새를 그립니다. 그 홍임에게 주려고 그렸다고 전해주죠. 근데 새가 한 마리뿐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추기로 쓴 글에는 밭에서 씨앗 뿌린 노인에게 주려고 한다라는 설명을 붙였어요. 이 늙은이가 누구겠어요? 본인이겠죠. 저는 다산이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매화 독조도에 나오는 매화는 대체적으로 홍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홍임이 태어난 상태는 아니고요. 뱃속에 있습니다. 그 매화를 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홍임이죠.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묵은 가지 다 썩어서 구루터기 되었더니 푸른 가지 뻗어나와 꽃을 다 피웠고 어디선가 날아온 채색깃의 작은 새는
한 마리만 응당 남아 하늘가를 떠도네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참 이게 그래요. 학자들은 이걸 홍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그 홍임이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홍임일 수도 있고 남당 정씨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림을 좀 살펴봤어요. 매화 쌍조도를 보면 한 마리는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뒤쪽의 새는 또 그 새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네요. 그림이 자신의 무의식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다산이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다산을 바라보고 있는 홍임이 무의식적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한 그 새는 매화가 품은 그 새 한 마리이죠. 그러니까 저는 남당 정씨의 그 뱃속에 있는 이 홍임을 생각해서 실제로 아이 이름을 홍임으로 짓죠. 이 그림에 매화가 품은 작은 새 한 마리의 의미로서 딸의 이름을 홍임으로 이제 짓게 되는데 작가의 상상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정찬주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사건의 현장을 한번 볼까요? 정찬주 소설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집간 딸을 위해 매화 쌍조들을 그리던 다산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남당내를 달래려 그림을 하나 더 그렸다. 늦둥이 홍임에게 주려는 그림이다. 늙은 나뭇가지는 두 개를 똑같이 그렸는데 새는 한 마리뿐이다. 다산이 말한다. 꽃을 피운 묵은 매화는 나일세. 그림을 보던 홍임모가 묻는다. 새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홍임이지. 그러자 그녀가 왜 새가 한 마리뿐이냐고 묻자 다산왈. 그림 밖에 한 마리 새가 더 있다고 생각해라. 상상 속의 글이지만 저는 정찬주 작가가 정확히 봤다고 생각을 해요. 다산은 딸의 결혼을 앞두고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그러겠죠. 딸이 혼사를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소설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홍인모에게 주려고 하자 그녀가 받지 않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홍인미가 어린이 되면 주자고 다산이 맡아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다산은 그 후 해배되어 고향 남양주 마제에 와서도 메조도를 멱장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본다. 한 번은 둘째 아들 하규가 왜 메조도를 벽에 걸어놓지 않고 벽장 속에 넣어두냐고 물었더니 이 그림은 보고 싶을 때만 꺼내보는 그림이라고 말꼬리를 흐린다. 다산의 마음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상당한 저는 이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한 마리 새는 다산 스스로도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는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무의식으로 생각한다면 자 그리고 그것이 불안한 남당 정씨 입장에서는 묻는 거죠. 근데 한 마리 새가 그려져 있는 그 작품을 주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아유 고마워요 덥석 받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안 받아요. 나중에 직접 주세요라고 해요. 가지 마세요. 나하고 같이 있어줘요라고 애원하는 거죠. 참 슬프죠. 여자의 직감. 그 홍씨 부인의 직감도 그렇지만 남당 정씨의 직감도 참. 그런데 이제 물론 소설 속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 홍임의 어머니가 그렇게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여자였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스토리들 전개를 봤을 때 친정으로 가지 않고 다산초당으로 갔던 것들, 그리고 김 씨의 겁관을 피하는 장면, 이런 것들 보면 자 그러면 다산은 챙길 수 없었던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노론 벽파의 공격들. 그래서 다산도 자신의 당호를 여유당이라고 짓죠. 여유란 말은 노자의 도덕경. 근데 다산이 불교와 또 도교에도 능통했죠. 또 양명하기도 능통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리학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학, 천주학까지 한 주역도 했고 학문의 모든 분야를 망라했던 대단한 천재죠. 그래서 이제 영조가 아꼈겠죠. 그래서 100년 재산감이라고 100년 동안 나올 수 없는 재산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발 그 입 다물어. 나 너 살려주고 싶어. 다물었지만 정치적 또 상황이 또 그렇게 전개되죠. 여유라고 하는 말은 노자의 도덕경에 조심하기를 겨울내를 건너하고 신중하기를 주변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 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홍림의 어머니는 정말 그 당시에 그 상당히 그 레드칩이었겠죠. 폭탄 같은 존재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떠나오게 되고 박생의 사건 그리고 다산초당 사건. 자, 그럼 이제 시 몇 편을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당 물가에 우리 집이 있건을 무슨 까닭으로 다산초당에 머무는 곳 난군이 기거하시던 곳 그 자취를 느끼고 싶어서요. 손수 가꾸신 꽃이 연못가에 피어 있어요. 이런 감정과 상황에 대한 그 이해도를 보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혹은 다산이 써지 않았나 추론이 가능한 거죠. 친정 가지 않고 무슨 이유로 다산초당 신접살림을 했던 것이죠. 머무는가. 내가 당신 집안 귀신이 될 거예요.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하는 이런 거죠. 두 번째 시를 살펴볼까요? 제가 표시의 딸로 출연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는 남당 아씨 뱃노래 불러 밤에 강루에 올라 흰물결 희롱하네. 상인은 먼 이별을 쉽게 한다지만 상인은 오히려 왕래라도 자주 하지. 뱃노래를 부르고 강루에 올라 흰 물결을 희롱하고 앉아 있는 그 여인이라고 하면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는 멀리서 이별을 하지만 왕래를 할 수 있지만 인내 신세는 왕래할 수 없어. 이게 다산의 시였다면 상당히 상황이 복잡해지는 시인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시인지 참 이게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해요. 이게 밝혀지면 좀 좋겠는데 앞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를 이렇게 간단히 보면 안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시 갈 생각만 하는 님 내 마음 슬퍼지니 밤마다 심양 하늘에 닿았으리 어이 알았겠는가 온 집안 기뻐하던 날이 아씨 집이 외려 박복한 운명이 될 때임을. 그렇죠. 그 기왕이 풀리던 날이죠. 그리고 아까 그 매화 쌍조도 매화 독조도에서 봤을 때 그 새 한 마리 새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다. 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 그리고 축제의 날이 왔죠. 그런데 우리 아씨는 박복한 운명이 혼자 남겨지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만 거죠. 주막의 주모의 그 말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딸이 총명함이 제 아비와 닮아서 아비 찾아 울면서 어찌 안 오냐 묻는구나. 한 소문은 소통국을 속량하여 왔다는데 무슨 죄로 아이 지금 또 유배 산단 말인가. 아비와 살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아이를 유배로 표현을 하죠. 자, 한나라의 소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흉노에 그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거기에서 결혼해서 그 아이를 그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소통국이라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소무는 그곳을 떠나서 한나라로 돌아오면서 이 소통국을 다시 데리고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고사를 빗대어서 무슨 죄로 아이 지금 또 유배 산단 말인가. 이 정도의 고전을 알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광진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 그 황상이나 이항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 수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죠. 그냥 아무나 쓴 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산이 직접 썼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산댁서 그 홍씨 부인에게 버림받고 다산에게 버림받고 장성의 김씨에게 수절을 했죠. 그 다음에 강포함이 원망 어이 깊지 않을까. 어이 알았으리 못된 장난 다시 만날 줄. 양근의 박씨 돌아올 때 이 마음 표출하였네. 이 양근 박씨 누구일까요? 저는 상인일 수도 있겠다는 병영상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불현듯 해보게 됐는데 이 양근 박씨 입장에서 만약에 아까 제가 추론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근 박씨 입장에서도 상당히 미안하겠죠.
그래서 죄책감이 들겠죠. 근데 감히 사대부의 소실을 이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장사꾼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떤 이익이 없이는 하지 않죠. 어떤 행위를. 음, 여섯 번째 시를 볼까요? 여러분들 그 화병이 나면 천불이 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배짜기와 바느질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일 없이 등불 돋으니 밤임이 깊었구나. 바로 오경에 이르러 다구름 그치니 옷 입은 채 벽에 기대 혼자서 하는 시입니다. 날 새는 거죠. 벽에 기대서 젊은 나이에 혼자 이 청상이 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이 서럽고 분노하게 되겠어요. 혼자서 신음하죠. 이제 이제 만약에 홍씨 부인의 농간이었다고 하면 이건 좀 복잡해지는 거죠. 제 추론일 뿐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 정 씨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조선의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남자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인데 이 까마귀가 봉황과 어울렸으니 그때는 행복했겠죠. 이 보잘것없는 박심 과한 복이 재앙이 될 줄 알았다고. 참 그 슬픈 이야기죠. 김구 선생님의 그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죽는 날까지 만날 수 없었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참 재앙이 돼버리네요. 사랑할 때는 좋았지만 목석 같은 마음 돌부처인지 고금을 간통하는 경지 짝하기 어려워라. 깨진 거울 둥글게 할 가망 없다지만 부자의 정 차마의 끊을까. 남녀로서의 우리 관계는 다시 붙일 수 없는 거울이지만 그래도 자식과의 정은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이제 아홉 번째 시를 한번 볼까요? 얼룩진 화장 버려진 비녀 남이 볼까 두려워. 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보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가꾸는 것이 의미가 없죠. 무슨 그 꾸밀 재미가 있겠어요. 예전에는 정말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비녀를 동백기름 발라서 예쁘게 빚어서 그 귀여워하고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는 그 낭군님에게 예삐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리고 예쁨을 받았고 그런데 웃다가 찡그리고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거죠. 낭군 마음 그래도 다정함이 있다면 꿈이라도 오시지. 꿈에도 안 오신다. 이 반쪽 침상만 외롭죠. 정말 이런 시를 누가 썼을까요? 그 당시에 강진 땅에 강진이 원래 문학의 고향이죠. 정말 대단한 시인들이 많죠. 김영랑 시인으로 비롯해서 또 이제 김형구 시인 같은 시문학파 시인이죠. 이런 강진이 시심이 좀 강한 곳입니다. 강진이 시가 좋은 곳이고 장흥이 글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강진 쪽에서는 시인이 많이 나오고 장흥 쪽에서는 엄청난 소설가들이 많이 나오죠. 송기숙 또 누가 있나요? 서편제를 쓴 이청준, 송기숙 아까 말씀드렸고 이승우, 한승호 선생 워낙 유명하시니까 또 한강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뭐 몇 분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글이 좋은 장흥과 시가 좋은 강진이 건너뛰어서 12편의 귤동 서편 쪽으로 월투산 솟아있는데 산마루 바위는 누구를 기다리나 이 몸은 천만 번 죽어도 한이 끝내 나무리라 저 산마루 바위처럼 망부석이나 대고 지고 좀 슬퍼지네요. 그 한 여인의 사랑과 한이 이렇게 깊으네요. 이걸 남이 써줄 수 있을까요? 서산에 지는 해 임을 위한 슬픔인가 늙기 전에 상봉하지 못함을 하나노라. 아무도 오토를 붙잡아 맬 힘이 없다는데 남은 세월 내내 생이별로 지낼 거나 오토라고 하는 것은 그 해 속에 산다고 하는 삼조고와 달 속에 산다는 토끼를 붙잡아 맬 힘이 없다. 지나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늙기 전에 상봉하지 못함을 하나노라. 참
안타깝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슬퍼지는데 다사는 늙고 남당 정씨는 너무나 젊죠. 남당포 본물에 안개가 자욱한데 늘어진 버들까지 갓 핀 꽃향기가 여객선을 덮네. 여기서 곧바로 하늘가로 길을 통해 배 우리 아이 실으면 소내로 닿을 텐데 소내는 다산이 사는 곳이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정말 이런 시를 쓰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시를 보시면서 한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감정적 동요와 그 공감들, 그 감정이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슬픈 노래입니다. 마지막 시를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남당 노래 여기서 그치나니 이 노래 마디마디 절명의 소리 남당의 노래 들어볼 것도 없이 저버린 마음이야 저버린 사람이 알겠지. 절명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란 얘기죠. 저버린 마음이야 저버린 사람이 알겠지. 마치 그 남당 정씨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퍼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만큼의 시를 쓸 수 있는 사람,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당을 아주 짝사랑하는 어떤 짝사랑해온 어떤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써줬다면 이번설이죠. 이 사람은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당 정씨를 짝사랑하는 사람, 가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의 안에 있는 이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산이 써서 남겼을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노론 벽파의 시대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산이라면 이런 시를 감정이입하여 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본인이 썼다면 혹은 훗날 홍임이 커서 영특하여 썼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홍임이 썼을 리는 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남당 정씨가 글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입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의 입장이 있을 거고 홍임모의 입장, 남당 정씨의 입장이 있을 거고 혹은 그 홍씨 부인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씨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다산은 속이 좁은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 나는 지기지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통 의리로 산다고 하죠. 이제 그런 관계이다라고. 그래서 다산이 썩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슴 깊이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의 항원에서 마무리해 갈 때에 사람이 한 생을 정리하면서는 이 사람과의 그 소중한 그 시간들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었던 같이 가슴 아팠던 사건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해근시를 남겨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홍씨 부인은 그 질투에 의해서 그 남당 정씨를 쫓아내거나 그 어떤 사건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다른 곳에서 시집가서 제발 살아라. 그리고 우리의 그 가문의 주변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그 가문을 지키고자 집안의 그 안주인으로서의 그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질투하는 속 좁아 질투하는 한 여인일 수도 있겠죠. 다음엔 남당 정 씨는 정말 져서 자신의 생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본 상황 속에서는 다산은 홍임의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리고 홍임의 어머니인 남당 정씨도 다산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다산과 홍씨 부인과의 관계는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가들이 유배 과정 속에서 정략적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라기보다 한 여인을 사랑했고 한 남자를 사랑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제가 가족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가족의 형태들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주말이면 종교 활동을 하거나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런 가족 단위로 만나게 되는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 최근 그 10년 사이에 최근 가정 속 50대 이상의 단독 가정, 1인 가정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50대 이상도 그렇지만 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시끄러운 상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러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족도 있구나. 그러면서 다양한 가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혹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 형태로 묶어지기도 하고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또 전통적으로 맺어졌던 관계들만 정상적인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사랑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